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세계 AI 수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박수보다 훨씬 더 큰 숫자로 대한민국에 답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행사장에 세계 AI 산업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브로드컴의 혹탄이 앉아 있었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화면만 보면 화려한 글로벌 행사입니다. 누가 웃었는지, 누가 고개를 끄덕였는지, 연설이 끝난 뒤 박수가 얼마나 컸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 박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한 번이 분위기를 띄웠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세계 AI 기업들이 한국을 다음 성장 단계의 필수 파트너로 보고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로봇, 소프트웨어, 전력, 산업 현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협력 구상에 구체적인 숫자로 응답했다는 데 있습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거론된 협력 규모는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보조 원에 이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상은 약 5기가와트 규모이고 정부 설명대로라면 엔비디아 B200급 GPU 약 200만 장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장 통장에 들어온 매출도 아니고 내일 완공되는 공장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 AI 산업이 한국의 생산 능력과 산업 현장을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는 충분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었고 자동차와 조선, 배터리, 전자, 통신, 플랫폼 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자산들은 각자의 산업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언의 의미는 이 구슬들을 AI라는 하나의 줄에 꿰겠다고 말한 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 기업들이 기술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셋째, 선진국 몇 나라만의 AI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AI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 전체의 기회로 이어지는 인간 중심의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는 장면이고 공급망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 층으로 내려가서 봐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실제로 무엇이 발표됐는지, 미국 빅테크는 왜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어떤 병목을 넘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행사에는 글로벌 기업인과 연구자, 투자자, 스타트업 관계자, 학생 등 약 2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정상외교 행사라기보다 AI 산업의 거의 모든 층이 한 무대에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 GPU를 만드는 기업, 맞춤형 반도체와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기업, 메모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동차와 로봇을 만드는 기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함께 앉았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만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모델 하나만 있다고 AI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하고 서비스하려면 GPU가 필요하고 GPU가 제 속도를 내려면 HBM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하고 AI가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자동차와 로봇, 공장, 물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술과 생산, 에너지와 데이터, 시장과 인재가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메모리를 잘 만드는 나라로 남겨두지 않고 AI 생산과 활용이 동시에 돌아가는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젠슨 황의 발언은 이 구상의 기술적 배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국의 PC방 문화와 엔비디아의 초기 성장부터 HBM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한국과의 오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의 AI 슈퍼컴퓨터는 메모리 혁신 없이는 작동할 수 없고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AI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LG 등과의 협력을 AI 스택의 각 층을 함께 쌓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AI 혁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AI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AI가 과학 연구, 신약 개발, 새로운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려면 막대한 계산 자원이 필요하고 한국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브로드컴의 혹타는 한국의 주권 AI 구상과 맞춤형 AI 가속기, 네트워크, 메모리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과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미국의 AI 원천 기술과 플랫폼, 한국의 반도체와 첨단 제조 능력이 결합한다면 더 빠르게 혁신하고 더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발언은 조금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AI 수요가 처음 발표했던 숫자보다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엔트로픽, 오픈 AI 경영진을 만나면 만날수록 메모리와 컴퓨팅 자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허황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수요를 보면 오히려 발표된 계획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답은 HB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 가속기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데이터를 제때 전달할 메모리가 없으면 전체 시스템은 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AI 기업들로부터 강한 러브콜을 받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이 메모리 경쟁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HBM만 많이 팔아서는 한국이 계속 가장 비싼 부품을 잘 만드는 공급자에 머물 수 있습니다. 높은 매출과 수출을 올릴 수는 있지만 AI 시대의 기준과 시장, 서비스와 데이터 흐름을 주도하는 자리는 다른 나라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략의 진짜 목표는 메모리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칩 생산,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산업 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와 안전 규칙을 하나의 구조 안에 묶는 데 있습니다. GPU는 계약서에 사인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망은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다음 날 땅에서 솟아나오지 않아요. 이 단순한 차이가 앞으로 한국 AI 전략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거대한 AI 모델을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두뇌입니다. GPU와 AI 가속기는 근육이고 HBM과 고속 네트워크는 혈관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 시스템은 심장과 폐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와 로봇, 공장과 물류 시스템은 눈과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장은 이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현실 공간입니다. 업계에서 말하는 AI 풀스택은 바로 이 모든 층을 함께 구축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모든 층에서 세계 1위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층을 한 나라 안에서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와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동차와 로봇, 대규모 공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통신사들은 서비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행정, 교육, 복지, 의료와 국민 일상에 AI를 확산시키겠다고 나서면 실제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모델과 플랫폼, GPU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과 제조 기반, 에너지 인프라, 산업 현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 부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두뇌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은 혈관과 공장, 현실의 몸을 제공하는 상호 보완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발표된 협력안도 이 방향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약 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공급과 AI 칩 파운드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K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5년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메모리 공급 협력이 거론됐습니다. AMD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NPU와 AMD의 CPU, GPU를 연결하는 인프라 실증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이미 확정된 매출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상당수는 장기 공급 협력, 투자 계획, 양해각서와 공동 추진 구상입니다. 실제 매출과 생산은 수요, 가격, 기술 개발, 인허가, 전력 확보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허풍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AI 기업들이 실제로 계산 자원과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적벽대전에서 배의 숫자만 세다가 바람의 방향을 놓치면 판을 잘못 읽습니다. 지금 AI 경쟁에서도 칩의 숫자만 세다가 전력과 데이터, 산업 현장을 놓치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협력이 사진 한 장 남기고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각 기업의 역할이 맞물려야 합니다. SK는 메모리 공급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협력을 확대하고 엔트로픽과도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AWS와 추진하는 울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지역의 AI 인프라를 넓히겠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자본과 GPU, 자체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운영 역량을 결합해 미국과 중국 빅테크 사이에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한국어와 지역 서비스, 검색과 커머스, 기업용 AI를 실제 시장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AI에 몸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트윈, AI 팩토리를 연결해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엔비디아와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과 스타트업이 표준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 생산과 모빌리티 파운드리 시장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파운드리뿐 아니라 기업용 AI와 데이터 센터,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S와 글로벌 AI 기업의 협력은 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고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SK는 계산 공간을 만들고 네이버는 서비스를 확장하며 현대차는 AI에 몸을 주고 삼성은 칩과 기업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AI도 배가 고픕니다. 먹는 건 데이터라고 하지만 계산서는 결국 전력회사가 보내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보이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CEO가 대통령을 칭찬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AI 산업의 병목을 맡고 그 병목을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전략 자산은 HBM 하나가 아니라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필요한 거의 모든 산업 현장을 한 나라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로 그 지점이 달라진 겁니다. 생성형 AI의 첫 국면은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은 GPU를 확보하느냐의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국면은 AI가 공장과 자동차, 로봇, 물류, 의료와 행정으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제조 역량과 현장 데이터, 안전 기준과 실제 사용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한국은 초거대 모델 경쟁에서는 미국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피지컬 AI와 산업 적용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공장에는 실제 기계와 노동, 물류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조선소와 배터리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AI가 배울 수 있는 현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은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과 복지, 교육에 AI를 적용하면 공공 분야의 초기 시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연결되면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AI가 개발되고 검증되고 현실에 배치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모두의 AI와 AI 기본 사회도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 한 사람당 최소 하나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비싼 AI 비용 때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며 교육과 의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술이 일부 대기업의 생산성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시간과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축은 글로벌 AI 허브 구상입니다. 지금 세계 AI 시장은 영어권 데이터와 미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 산업 구조가 다른 나라들은 같은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정문서의 표현도 다르고 의료와 교육 제도도 다르며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형식도 다릅니다. 한국이 축적한 인프라와 산업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언어와 환경에 맞는 AI를 공동 개발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원조가 아닙니다. 서버 몇 대를 제공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인재를 키우고 현지 기업이 서비스를 만들며 그 시장에서 발생한 가치가 다시 지역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를 위한 AI가 외교적 구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전략이 됩니다. 한국에도 이익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장악한 시장만 바라보는 대신 동남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등에서 산업별 AI 협력의 표준을 먼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규모 첨단 AI 시스템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너무 무거우면 혁신을 늦출 수 있고 너무 느슨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규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느냐, 산업의 새 몸통이 되느냐는 이제 선언문이 아니라 집행표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전력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5년 약 48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약 950테라와트시로 거의 2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AI 중심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훨씬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송전망, 변전소, 냉각 설비, 지역 수용성이 동시에 따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GPU와 첨단 부품 조달입니다. 200만 장 규모라는 숫자는 구상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세대의 GPU가 언제 배정되고 얼마의 가격으로 들어오며 어느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숫자는 크지만 일정이 늦어지면 기술 세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인재입니다. 반도체 공정인재와 AI 모델 연구자, 로봇 엔지니어, 전력과 냉각 전문가, 산업 데이터를 이해하는 현장 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대기업 몇 곳이 인재를 모두 흡수하면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시험은 초기 시장입니다. 국산 MPU와 AI 서비스가 실증 사업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구매와 장기 계약, 해외 수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모두의 AI도 단순한 무료 보급 행사로 끝나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비용을 지불할 만큼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국민의 체감입니다.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지, 중소기업이 AI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지역에 세수와 고용이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과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성장의 숫자가 커도 국민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국가 전략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전력과 인허가, 인재 계획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판이 완전히 꼬입니다. 1,000조 원 규모의 발표도 변전소 앞에서는 멈출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 세계 AI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 반응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질문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박수를 쳤느냐가 아닙니다. 왜 한국의 생산 능력과 산업 현장을 자기들의 다음 성장 단계에 연결하려 했느냐는 것입니다. 연설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은 협력 규모와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전력, 인재, 지역, 시장과 제도의 집행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이번 선언을 이미 완성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 역량을 AI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는 점까지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선진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가 만든 기술을 잘 사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인프라와 시장 안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도록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성공한다면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산업용, AI, 데이터 센터 운영, 전력기술, 소프트웨어와 공공서비스까지 새로운 산업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행에 실패하면 가장 비싼 메모리와 가장 좋은 제조 능력을 제공하면서도 플랫폼과 데이터 서비스의 이익은 다른 나라가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의 크기를 재는 일이 아니라 매년 어떤 데이터 센터가 가동됐고 어떤 기업이 성장했으며 어떤 청년이 새 일자리를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의 AI 칩 창고에 머물까요? 아니면 칩과 데이터 센터, 로봇과 시장의 규칙까지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 될까요? 이 거대한 약속이 실제 성과로 바뀌는 과정까지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